지금부터 나올 얘기는 사상 최대의 비밀입니다.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비밀이죠.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정의 봉급만 갖고 살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고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100만 명 중 1명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권력자들은 여러분이 이걸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그들이 지난 100년 동안 돈의 먹이사슬 꼭대기에 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들이 시스템을 바꿀 테니 세상을 바뀌겠죠. 이게 돈에 관한 희대의 비밀이니까요. 이렇게 몇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약탈해 가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입니다. 흔히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 뱅킹 시스템은 나무보다 더 쑥쑥 자라는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나 은행가들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부터 통화 시스템을 한꺼풀씩 바뀌어내어 그 속에 어떤 사기가 숨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근대 사회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흔한 게 미국 달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기로 하죠. 정치가들은 나를 뽑아주면 정부가 더 많은 공짜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합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이란 없죠. 공짜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가들은 국민이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적자 지출이라는 거죠. 적자 지출을 위해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립니다. 채권이 뭐냐고요? 채권은 알고 보면 약속 증서의 또 다른 말입니다. 오늘 1조 달러를 빌려주면 10년 동안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종이 위에 숫자를 인쇄해 놓은 것이죠. 꼭 알아야 할 것은 재무부의 채권은 국가부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번영을 훔쳐다 쓰는 것입니다. 이제 재무부는 채권 경매를 열고 세계적 은행들이 와서 경쟁 입찰을 하죠. 국채를 사서 이자 장사를 하려고요. 이 과정에 거대 은행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익을 챙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은행들은 공개시장이라는 눈속임을 통해 그 채권을 연준에게 팔고 이익을 챙깁니다. 채권에 대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연준은 장부를 펼쳐 가짜 수표를 만듭니다. 잔고가 0달러인 계좌를 갖고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보스턴 연방준비위원회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때엔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계좌에 들어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연준이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은행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돈을 그냥 무에서 창조해낼 뿐이다. 그런 다음 연준은 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줍니다. 그 순간 짜잔 하고 돈이 생겨나죠. 그러면 은행은 그 돈으로 다음 재무부 경매에 가서 더 많은 채권을 사고요. 그럼 수표는 뭘까요? 그건 역시도 차용 증서입니다. 수표를 쓴다는 건 여기 현금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가 있으니 이걸 은행으로 가져가서 돈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참사를 야기하는지 곧 보여드릴 테니까요. 재무부에서 약속 증서, 즉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통화를 지불하여 그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연준이 약속 증서, 즉 수표를 발행한 다음 그걸로 은행에 가서 재무부의 채권을 삽니다. 바로 이때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가 은행을 매개로 약속 증서를 교환하면서 마술처럼 짜잔 하고 돈이 생겨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은행은 부자가 되고 국민은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연준에는 채권이 그리고 재무부에는 돈이 쌓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모든 화폐도 생겨나고요. 연준과 정부는 이걸 기축돈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이 동영상의 1편을 못 봐서 돈과 통화의 차이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나는 올바른 표현인 기축통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통화이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돈은 가치의 저장소이고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가져야 합니다. 1편에서 우리는 화폐가 그냥 보관증 내지 인수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진짜 돈, 즉 재무부에 예치된 금, 은을 표상했죠. 그러니까 아무 은행이나 들어가 내 통화, 가령 $20짜리 지폐를 갖다 주면 진짜 돈인 $20어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쌓여가는 이 기축통화는 그저 차용증에 대한 영수증이나 인수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재무부에서 새로 만든 통화를 정부의 여러 부처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정치가들은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정부는 적자 지출을 시작하죠. 공공사업, 후생 프로그램, 전쟁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하청업자, 군인은 은행에 돈을 넣어놓죠.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통화를 은행에 예치할 때 여러분은 돈을 계좌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은행에게 여러분의 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은행은 법적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도박하는 것에서부터 대출해 주는 것까지, 물론 이윤을 챙기는 대가로죠. 이 지점에서 통화 창출 기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끼어드니까요. 지급준비제도란 말 그대로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보유율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10% 보유율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를 계좌에 예금하면 은행은 말 안 해도 법적으로 $90를 대출해 주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돈을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은행에서 $10는 보관해 놓습니다. 이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은행은 여러분에게 $100가 있다고 말할까요? $90는 훔쳐가 놓고? 왜냐하면 은행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차용증서를 남겨놓았기 때문이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연방준비은행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대출해 줄 때마다 수표장 돈이란 걸 만든다. 대출자의 차용증서를 받고 계좌에 예금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은행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숫자입니다. 이 은행 신용 차용증 숫자는 기축통화랑 매우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여전히 통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190가 존재하는 셈이죠.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이유는 뭘 사기 위해서죠. 집이나 차 따위를 사려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은 은행에 대출해준 $90를 가지고 물건 판매자에게 가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판매자는 그 돈을 자기 계좌에 집어넣고 은행은 다시 그것의 90%를 다른 이에게 대출해주고 은행 신용수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271가 존재하게 된 셈이죠. 10% 보유율에 따라 이 과정이 거듭되는 동안 원래 $100였던 예금이 최고 $1000의 은행 신용을 창출해낸 거죠. 이 모두가 $100의 지급준비금 10%에 의해 나온 거고요. 하지만 말했듯이 보유율은 꽤 다양합니다. 어떤 예금에 대해선 10%, 어떤 예금에 대해선 3%, 또 어떤 형태의 예금에 대해서는 보유율이 0%입니다. 그런 경우 은행에 의한 통화 공급량이 지금 경우보다 더 커지겠죠. 다시 정리하면 은행에 통화를 예치하면 은행은 그걸 대출해주고 그런 다음 또 예치하면 대출해주고 그런 다음 또 예치하면 대출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은행 신용을 창출합니다. 여기가 우리 통화의 대다수가 공급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통화의 92에서 96%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은행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죠. 사회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통화가 언뜻 재밌게 보일지 모릅니다.
1편에서 다룬 돈의 비밀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순간 재미가 싹 달아났지만요. 일상용품과 서비스 가격은 늘어나는 통화를 빨아들이는 스폰지라는 거 말입니다. 통화가 늘수록 물가가 오르죠. 그게 인플레의 원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래 정의는 통화 공급의 확대이고 물가 상승은 그 한 증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통화 공급 전체가 알고 보면 재무부와 연준이가 차용증을 주고받고 은행이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면서 엉터리로 만들어낸 돈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 그게 통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일부는 인쇄해 찍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다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은행 경제 여명지대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는 그 통화 공급 때문에 일을 합니다. 진정한 부는 여러분의 시간이죠. 우리는 삶의 매 순간들을 누군가가 종이에 찍어내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숫자와 맞바꿉니다. 그 숫자는 우리의 피, 땀, 눈물, 노동, 아이디어, 재능을 표상하죠. 우리가 그 통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고요. 하지만 잔인한 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 통화의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국세청이라는 데에다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죠. 그러고 나면 그 돈은 재무부로 보내어집니다. 재무부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말이에요. 근데 그 채권은 연준이가 텅 빈 계좌로 발급한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거대한 강도로 돌변한 데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요. 우리의 세금 상당 부분은 학교, 도로, 공공서비스에 쓰이지 않고 연준이가 산 채권의 이자를 갚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연준이는 잔고가 전혀 없는 통장으로 그 채권을 발행했고요. 연준이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비밀은 이겁니다. 연준이가 설립되기 전엔 개인 소득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연준이는 1913년에 설립됐는데 같은 해에 소득세를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얼마의 소득세를 내는지. 그중 상당액은 은밀히 이 시스템 소유자에게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유자가 누군지는 곧 살펴볼 테지만 더 큰 비밀이고요. 그 전에 소위 채무 한계란 아리송한 말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이 말은 큰 역설에 기반을 합니다. 그 채권에 이자가 붙고 은행이 내준 대출마다 이자가 붙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마다 이자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질문 하나 할까요? 제일 처음 1달러를 빌려서 1달러가 생겨나면 그건 이 세상의 유일한 1달러입니다. 그 1달러 플러스 거기에 붙은 이자 1달러를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로 갚기로 한 그 1달러는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답은 또 1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이제 2달러가 세상에 생겨났죠? 하지만 당신은 4달러의 빚을 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그 결과 빚을 갚을 통화는 항상 부족하게 되죠. 이 시스템 하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통화보다 갚아야 할 빚이 항상 더 많게 됩니다.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어서 언젠간 끝이 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적자 지출을 위해 돈을 빌리는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 채권에 대한 상환도 멈출까요? 빚은 느는데 국민이 더 돈을 안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과 차에 대한 상환도 멈출까요? 아니요. 모든 달러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원칙에 따라 매달 꼬박꼬박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그 돈을 갚을 새로운 돈이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대출금을 갚거나 채권 상환을 위한 세금을 내서 원금을 갚는 데 쓰면 그만큼 원금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통화도 줄어듭니다. 통화와 빚의 관계는 물질과 물질이 사라진 상태와 같습니다. 둘은 서로 상쇄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대출금과 채권의 원금을 다 갚을 경우 통화는 몽땅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빚을 늘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빚 자체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빚 갚고 형편에 맞춰 생활하는 균형 예산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그게 통화 수축, 즉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 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를 통째로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한계 얘기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빚이 끝없이 늘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문제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소위 채무 한계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거죠. 시스템 전체가 자체적으로 붕괴할 때까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임기 동안에만 붕괴하지 않길 바라는 거죠. 미국의 건국자들은 중앙은행의 위험성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습니다. 혁명전쟁도 세금 반란으로 일어났던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통화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만 하죠. 혁명전쟁 자금을 마련하느라 신대륙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바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 그들은 법정 불환 지폐와 빚에 기초한 통화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제도적 도둑질에 정부가 통제불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금, 은만이 돈이 될 수 있다고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금은은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현 시스템은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가 죽음으로써 지킨 자유와 번영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헌법을 무시한 결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더 많은 통화를 주입함으로써 우리의 구매력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은밀하게 세금을 훔쳐갑니다. 그게 빚에 기반한 통화 시스템의 결과죠. 이 시스템은 처음에 통화를 만들어 가져간 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줍니다.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써버리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구매력을 훔쳐다가 은행과 정부로 갖다 바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잘못된 통화 시스템 덕분에 말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자들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인준이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 가진 자의 구매력은 감소하지만 돈을 발행한 자는 이익을 얻는다. 이건 사기입니다. 피라미드 사기이고 폰지 사기이고 생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 전체는 합법화된 절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사기는 이겁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연방이 아니라 주주들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연방기관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주주가 뭐냐고요? 주식은 기업의 몇 %를 소유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연방준비위원회는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연준이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6%의 연간 배당금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는 연준이의 주식이 미국의 거대 은행에게 발행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기업 인수 합병 때문에 누가 연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철저히 은폐된 비밀이거든요. 저는 주요 연준 주식 거래자들이 그 소유자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즉, 국채를 연준이에 팔면 연준이가 텅 빈 계좌로 사들여 줌으로써 이윤을 내는 은행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죠. 연준이가 은행에게 6%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요. 한눈에 이 시스템의 속임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니까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수단으로 정부는 몰래 국민의 돈을 압수한다. 그런데 100만 명 중 1명도 이 절도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저는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잘만 설명하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요점을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1단계, 정부에서 차용증을 만듭니다. 이 채권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국민이 갚도록 만듭니다. 2단계, 차용증을 통화로 바꿉니다. 재무부는 이 채권을 은행에 팔고요. 은행은 10중 8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연준이에게 국가 부채를 팔아 이윤을 챙깁니다. 그러면 연준이는 잔고가 한 푼도 없는 수표책을 펼쳐서 자신이 발행한 차용증으로 그 차용증을 삽니다. 처음에 자신이 발행했던 그 차용증은 텅 빈 계좌로 발행한 것이고요.
그런 다음 그 수표를 은행으로 가져가면 갑자기 통화가 탄생하고 그 모든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결과 연준이에는 채권이 쌓이고 재무부에는 통화가 쌓이는데 이 통화는 그냥 숫자를 공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무부는 이 숫자를 여러 정부 부처에 예치합니다. 3단계, 정부가 공약, 공익사업, 후생 프로그램, 전쟁에 그 숫자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나면 공무원, 하청업자, 군인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죠. 4단계, 은행이 부분 지급 준비 대출 제도를 통해 요술을 부리듯 더 많은 차용증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숫자를 키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치금의 일부를 훔쳐가고 나머지를 대출해주죠. 그 통화를 다시 예치하면 그 중에 일부를 또 훔쳐가고 그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통화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그 수치를 위해 노동을 하죠. 5단계, 우리의 수치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낸 세금 수치를 재무부로 가져가고 그러면 재무부에서는 연준이가 사들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합니다. 연준이는 잔고가 0원인 계좌로 만든 수표로 그 채권을 사들이는 거고요. 6단계는 채무 한계 망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나날이 규모가 커지는 빚을 필요로 하며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자기 임기 중에 폭탄이 터지길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 7단계, 비밀 소유자들이 자기 몫을 챙깁니다. 세계 최대 은행들이 연준이를 소유하고 그 은행들은 국가 부채를 연준에 팔아 이익을 챙깁니다. 연준이가 연준이에 있는 보유금의 이자를 낼 때 이윤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는 연준이를 소유한 은행들에게 6%의 배당금을 지불합니다.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사악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돈을 정부와 은행계로 끌어들이고 인위적인 경제 붐과 경기 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자와 노동계층 간의 큰 빈부격차를 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최악의 이유는 이것이 노예의 한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채권은 구속, 반디주란 말의 어원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미래의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갚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세기에 누린 번영에 대해 오늘날 세금으로 갚고 싶으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제임스 메디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어느 세대도 자기 생애 동안 다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다. 오늘날 소비하기 위해 내일의 번영을 훔쳐옴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무지 절망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희망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잘못된 통화 시스템의 최대 위협이니까요. 이 시스템은 대중이 이 원리에 무지하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이 지식을 주변의 모든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대중은 후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영국 은행의 전 은행장이 한 이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근대 뱅킹 시스템은 무에서 돈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은 역사상 최고의 속임수일 것이다. 부당함이 임신해서 죄가 탄생시킨 게 은행 제도이다. 은행가는 세상을 소유한다. 그들에게서 세상을 빼앗고 돈을 만들고 신용을 지배할 힘만 남겨주면 그들은 펜으로 세상을 다시 사고도 남을 돈을 만들어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은행의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노예 비용을 지불하고 싶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고 신용을 지배하게 하라. 이게 워싱턴 DC의 연준이입니다. 헌법로에 위치해 있죠. 연준이가 자유로에 위치한 것만큼이나 웃긴 일입니다. 둘 다 비헌법적이고 둘 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에게서 매일 매순간 돈을 횡령해서 연준이로, 정부로 그리고 은행계로 빼돌리죠. 여러분은 자신의 번영을 도둑질해가는 것을 눈치챈 100만 명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이겠죠.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한 붕괴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십중팔구 절멸한다는 걸 역사는 보여줍니다. 둘째, 이 동영상을 소중한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한두 번의 클릭이면 수백만 명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을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 전하세요. 셋째, 대화를 나누세요. 현 통화 시스템은 다수를 희생시켜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 300년 전의 설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hiddensecretsofmoney.com에서 새로운 세계의 통화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개발에 필요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경제학자, 학생, 대학, 똑똑한 사람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토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교육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더 잃지 않을 수 있으며 혹시 어쩌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